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시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정성고등학교 지리교사 이영재라고 합니다. 수시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강원진학지원센터와 대기업 자료를 참고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지원하기 전에 꼭 모집 요강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학교의 요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 위주로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도 그 학교마다 학교 규모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농어촌 지원이 전형한 작은 학교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일단 학교의 선택 과목이 너무 적고 그 다음 내신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종합 전형을 지원해야 될지 교과 전형을 지원해야 될지 농어촌 전형을 지원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입 기본사항을 가장 큰 틀에서 살펴보면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수시에서도 농어촌 및 사회통합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농어촌 및 사회통합 전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작년부터 교과 정성평가나 다양한 대학별로 다른 요소들을 평가하는 요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꼭 모집 요강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 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농어촌 전형이 올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작년 강원도의 한 학교를 사례로 농어촌 전형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종합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교학점제가 점차 도입되면서 이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27학급인 학교와 6학급인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편제표만 딱 보더라도 6학급인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양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27학급짜리 학교는 도시에 있는 학교이고요. 이 6학급짜리 학교는 이 농어촌 전형 지원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자료는 12학급짜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집표이고요. 다른 하나는 3학급짜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집표입니다. 이 12학급과 3학급 편집표에서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12학급짜리 학교도 농어촌 전형이 지원 가능한 학교이고요. 이 3학급짜리 학교도 농어촌 전형 지원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같은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규모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일단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무조건 아이들이 합격에 있어서 유불리를 결정하냐? 요즘 대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것을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삼겠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공계열이 아니라면, 특히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을 중심으로 잘 준비한다면 일반 전형이든 농어촌 전형이든 간에 종합 전형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학생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학교 생활기록부 대입 전형 변화에서 이 진로 역량이라는 항목이 많이들 보셨겠지만 전공 적합성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계열이나 계열 적합성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핵심 권장 과목에서도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경제 학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권장 과목을 지정해 놓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 학부에서도 사탐 과목이 아니라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학 과목을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없어서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조금 넣어두시고 아이들이 계열을 폭넓게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을 몇 가지 사례로 들면 이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이 사회과 내과에서 각각의 필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뽑아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호학과나 교육학과에서도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던 간에 우리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충분히 이수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져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공계열에서는 특별히 원하는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이공계열을 지원하실 때는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 왔는지는 조금 고려를 해서 진학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과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그 과 안에서 어떤 걸 더 심화적으로 배우는지에 대한 차이를 지원하실 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희대 생체의공학학과와 건국대 의생명공학과는 학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두 개의 학교지만 두 학과에서 추구하는 혹은 원하는 진로 방향 혹은 전공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쪽에 더 초점을 두고 학교 생활을 해왔고 무엇을 더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디지털 미디어 학과나 서울여대 디지털 미디어 학과도 학과 이름은 같지만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혹은 원하는 진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전국 학과의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셔서 아이들이 그 학과에서 어느 전공을 주로 다루는지, 그 다음에 어느 영역을 주로 다루는지,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전공은 주로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신다면 농어촌 전형이 됐든 일반 전형이 됐든 조금 더 아이들한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과 이름이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들 혹은 요구하는 역량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건국대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관련 학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나 토막, 그 다음에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나 물리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정보학과라고 이름이 붙은 학과들도 지리정보나 GPS, 데이터나 프로그래밍 같은 영역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학과를 지원하실 때는 그 학과가 요구하는 역량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지원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작은 학교들만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생기부가 다른 일반적인 큰 학교에 비해서 조금 풍부하게, 모든 과목에 있어서 풍부하게, 그리고 개인 역량에 맞춰서 작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에 이 각각 생활기록부의 영역이 어떻게 잘 연관되어 있는지 학생 스스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신다면 농어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에 있어서 이렇게 같은 과목, 같은 계열에서 어떻게 아이가 점점 더 심화된 역량을 펼쳐왔는지가 저희 농어촌 아이들이 농어촌 전형이나 일반 전형을 지원할 때 큰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들을 잘 파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농어촌 전형이 올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에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어촌 전형은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변수가 많고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학과마다 보통 1명이나 2명,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을 조금 확대해서 뽑는 기회균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에서도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변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농어촌 학생 전형의 유형 및 조건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어촌 전형에는 크게 6년형과 12년형이 있는데 이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어촌 전형이 사회통합이나 기회균형 혹은 고른기회처럼 다자녀나 혹은 기초 생활수급자 전형과 뭉쳐서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형 명칭과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 요강과 올해 요강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이 작년까지 종합전형이었지만 올해 교과전형으로 바뀌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의 미래인재 전형도 미래인재 1과 미래인재 2로 나눠졌기 때문에 작년 요강과 올해 모집 요강이 일반 전형과 농어촌 전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농어촌 전형의 6년형과 12년형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6년형 전형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즉 6년 동안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요. 거기에다가 학생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6년 동안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유형인 12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농어촌에 12년 동안 거주하고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지원 조건이 되는 전형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서 학생들이 6년형 혹은 12년형에 맞는 지원 조건인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년형과 12년형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지원하는 학교의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고 아이들이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격 유형별로 이 6년형과 12년형 지원 대학을 살펴보면 이 6년형과 12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6년형, 12년형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가 있고요.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등 일부 대학이 6년형, 그 다음에 국민대나 호원대 등 또 일부 대학이 12년형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6년형과 12년형 중 어느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대학교 모집 요강을 사례로 보면 유형 1과 유형 2 이렇게 해서 6년과 12년 교육과정을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충북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면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져 있지 않지만 12년 전과정, 그 다음에 6년간 전교육과정이라는 조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어촌 전형이 다른 지원 자격과 합쳐서 뽑는 고른기회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유형 1과 유형 2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어촌 전형에서 이 선발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모든 학과에서 농어촌 전형을 몇 명씩 뽑겠다라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전체 선발 인원을 확정하고 모집 단위별 최대 선발 인원을 제한하여서 광역 선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대부분 대학이 아닌 일부 대학은 이 아래 나와 있는 서울권,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 제주권에 있는 대학들에서 이 광역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톨릭 관동대를 사례로 보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농어촌 전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학과별로 몇 명을 뽑겠다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몇 명 이내 혹은 가로치고 몇 명으로 해서 이 학과당 몇 명을 최대한 뽑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자를 통합 모집하고 통합 모집한 대에서 이제 학과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마다 농어촌 전형 혹은 기회균형 고른기회 전형의 모집 인원을 확인하시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농어촌 학생이 지원 가능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농어촌 학생이 지원 가능한 전형은 크게 농어촌 학생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농어촌 학생 전형은 이 농어촌 학생에만 열려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강원대, 그 다음에 충남대, 건국대를 포함한 요 대학들에서 이 농어촌 학생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농어촌 학생과 다른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기회균형, 고른기회와 같이 명칭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혹은 저소득층, 그 다음에 국가보훈, 특성화고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학교마다 다르게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학생들이 지원할 학교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지원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른기회나 기회균형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군이 넓어질 때는 또 이에 따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 다음에 모집 인원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 다음에 작년에는 농어촌으로 뽑았는데 올해는 농어촌 플러스 다른 유형까지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지원을 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와 학과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주요 변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집군의 파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집 요강에서 농어촌 학생 전형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 농어촌 학생, 사회배려, 자립지원 대상 이동 요렇게 사례와 같이 고른기회 전형이라는 전형 안에 각각의 지원 자격을 명시해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어촌 전형의 올해 전형 유형을 큰 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어촌 전형 중에서 종합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은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대부분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대부분 없지만 지원하는 학과나 대학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종합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지 안 걸렸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전형, 농어촌 전형의 종합전형 중에서 이 면접을 보는 학교와 서류평가만 유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건국, 고려, 동국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경희, 국민, 단국, 서강대 등이 이런 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농어촌 전형에서 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농어촌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 전형 역시도 수능 최저가 대부분 없지만 지원하는 학과나 대학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을 대부분 교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강원대도 농어촌 전형을 종합에서 교과 전형으로 변화해서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 이 전국 단위에서는 교과 전형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지만 이 서울권에서는 34%, 그 다음에 주요 15개 대학에서는 20%가 넘는 교과 전형보다는 확실히 종합 전형의 비중이 서울권이나 주요 대학에서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어촌 전형의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강원대학교를 사례로 보면 농어촌 전형의 모집 인원이 학과당 한두 명,
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모집 인원이 학과당 한두 명, 그 다음에 고려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플러스 다른 지원 자격을 포함해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일반 전형보다는 확실히 더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충원율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이 이 농어촌 전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농어촌 전형을 지원하실 때는 안정 지원보다는 소신 지원이나 혹은 상향 지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농어촌 전형의 수시, 정시, 연도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에서 수시 모집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고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014학년도에 기회균형등 통합선발 인원과 농어촌 단독선발 인원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집 인원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농어촌 전형은 올해 같은 경우에 수시 모집 인원이 소폭 감소하였고 이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시로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 전형에도 마찬가지지만 정시를 고려한 수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시 농어촌 2월 인원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 농어촌 학교가 수시 전형에서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는 것과 정시 농어촌 전형이 일반 전형 대비 합격선이 낮은 분포를 보인다는 점,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들의 성적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이 정시를 고려한 수시 지원이 필요하지만 강원도 아이들의 특성이나 농어촌 아이들의 특성상 모의고사 성적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등락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특성을 꼭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고려하셔서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살펴봤던 이 학교 생활 기록부와 그 다음에 수시 농어촌 전형의 특성을 봤을 때 어떻게 아이들이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농어촌 전형의 지원이 가능한 학교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전형에 지원 가능한 학교 급이 아주 작은 학교부터 조금 규모가 큰 학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생활기록부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과목이 다른 조금 큰 지역에 있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전형이 무조건 작은 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규모가 큰 학교에서도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 특히 경기권에 그런 학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을 고려하시고 농어촌 전형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어촌 전형이 모든 경우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률과 충원 합격 등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꼭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 즉 수능 최저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농어촌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과 일반 전형을 중복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에 있어서는 이 농어촌 전형과 일반 전형을 동시에 지원해 보는 등 이 중복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아이들의 장단점이나 모의고사 성적, 그 다음에 대학 농어촌 전형의 모집 인원과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 그 다음에 해당 학과의 2에서 3년간의 합격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다음에 모집 요강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전형 유형은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농어촌 전형과 일반 전형의 조화로운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정적인 합격권을 일반 전형으로 확보한 다음에 농어촌으로 소신이나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작년 일반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농어촌 학생을 포함한 고른 기회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에서 상대적으로 모집 인원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어국문학과의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에서 충원률의 차이가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영문학과와 응용영어 통번역학과 같이 같은 영어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학과에 따라서 합격선의 차이나 그 다음에 충원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대학교 올해 모집 요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올해 농어촌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2명, 1명, 2명, 1명 등 아주 소수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모집 요강에서는 이 농어촌 학생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 1, 2, 그 다음에 일반, 지역인재, 농어촌 전형 등 우리 아이들이 중복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과, 간호학과나 의학과, 그 다음에 약학, 수의학 등에서는 선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강원대학교 농어촌 전형, 교과 전형에서는 일부 학과에 사범대학에서 최저학력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강원대학교에서는 농어촌 전형이 종합에서 교과 전형으로 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중복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소폭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아이들이 지원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플러스 기타 지원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명이 고른 기회 1에서 기회균형 전형으로 변화됐다. 그 다음에 일부 학과에서는 모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희대학교 농어촌 전형은 최저학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면접이 없지만 서류 70, 교과 30%를 반영해서 올해 선발을 한다는 것을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대학교 역시 고른 기회 전형이라는 이름 아래 농어촌 전형과 다른 지원 자격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어촌 전형만 선발할 때보다는 모집 인원이 많아 보이지만 다른 기타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려대학교 역시 일부 학교에서는 모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최저학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고려대학교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리고 이 고른 기회 전형에서 재시문 면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시문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면접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도 농어촌 전형을 지원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경희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교과를 일부 반영하고 있었고 고려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면접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전형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원 전략을 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강원도에 있는 6학급 학교를 사례로 이 농어촌 전형과 일반 전형의 지원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에 있는 6학급짜리 학교는 한 학년에 2학급씩 그리고 한 학년에 약 40명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지리 수강 인원이 19명 그리고 다른 탐구 과목도 이와 비슷한 선택 인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렇게 선택 인원이 작고 학교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따는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하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지구과학 원투 같은 과목은 아예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 과목에서는 조금 불리함이 있었지만 작은 학교의 강점인 이 교내 활동이 굉장히 풍부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별 특성과 역량을 선생님들이 모두 다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학교 구성원들,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만 이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학생들과 학교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다는 특성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 미디어나 신문방송 계열에 지원했던 학생이었는데요. 내신 성적이 3점 후반대에서 4점 초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기부에 대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 학생회장 같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활발하게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에 있어서 풍부한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학교 농어촌 전형과 가천대학교 일반 전형을 동시에 지원했는데 작년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이 교과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 종합 전형, 즉 바람개비 전형으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합격을 했지만 이 교과 전형으로는 합격을 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전형이 무조건 유리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어느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 뒤에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사회교육과에 지원했던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3점 초반대 정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신 대비 생기부 활동이 굉장히 뛰어났고 특히 교과 관련 활동에서 사회교과 관련 활동에서 장점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 농어촌 전형과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즉 작년에 종합전형이었던 농어촌 학생 전형과 강원대학교의 종합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에 동시에 지원을 했지만 농어촌 전형에서는 합격하는 결과를 얻었고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불합격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학교에서도 그리고 같은 학과일지라도 전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과 그 다음에 학생의 특성에 맞는 전형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생기부로 성신여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생기부에서 어느 영역에 강점이 있는지 담임 선생님들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영 혹은 광고 홍보 계열에 지원을 했던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2점 중후반대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내신에 대비해서 생기부의 활동이 좋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왔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대한 불리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 탄탄하게 나왔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을 지원하지 않고 최저를 가지고 있는 교과 전형을 위주로 지원을 하였고 그래서 홍익대학교 학교생활 우수, 그 다음에 인하대 지역균형,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지역균형 전형에 합격을 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에서 최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압도적으로 높진 않았지만 이 최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예비번호 앞번호를 받아서 합격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 수 있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내신에 강점이 있다면
일반 전형에서 다양한 전형의 지원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의상 관련 전공을 하고 싶었던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가 의류나 의상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긴 했지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학교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신이 1점 후반 정도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 생기부 대비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에는 농어촌 학생을 포함한 고른기의 전형으로,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양대학교 의료학과에 추가 합격을 하였고, 연세대학교 농어촌 학생을 포함한 고른기의 전형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에는 조금 상향 지원을 해 보았지만, 상향 지원을 할 때에도 우리 아이가 면접이나 혹은 다른 전형 유형에 있어서 어느 유형의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지원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의 특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해서 농어촌 학생 전형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농어촌 학생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일반 전형에서도 충분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아이들을 지도해 오셨고,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전형을 설계하고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잘하고 어떠한 것을 힘들어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유형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담임 선생님들을 비롯한 진학 지도 선생님들께서 꼭 파악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경쟁률과 충원율, 그 다음에 합격선 예측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농어촌 전형은 무조건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과 적절한 조합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농어촌 전형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과 이 농어촌 전형을 적절히 조합해서 지원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이 사례가 모두 다 좋다, 그 다음에 무조건 맞는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무엇을 더 잘 해왔는지는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어떠한 전형을 통해서 지원해 왔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지원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곧 있으면 수시 모집 시즌이 다가옵니다. 지금 누구보다 고생하고 계실 고3 담임 선생님들과 진학 담당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같은 고3 담임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